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제3차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대전환의 시대, 관료제가 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하였던 2차 포럼에 이어 이번 3차 포럼에서는 열린 정부를 포함한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저희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3회 정부혁신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주신 행정안전부 황명석 정부혁신국장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그리고 경제 사회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이 포럼의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부 혁신의 문을 열어야 할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혁신은 주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디지털 기술의 도입 등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하는 정부, 즉 국민의 삶에 직접 닿는 정책을 설계하고 끊임없이 실험하며 기술과 데이터는 정부의 이러한 혁신 활동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할 시점입니다. 오늘 포럼은 바로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개인화된 서비스, 정책 실험의 제도화, 그리고 대화와 협력의 정책 설계라는 정부 혁신의 실마리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정보 공개를 넘어 국민 참여와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문제 해결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열린 정부의 비전도 제시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모두 한 가지 질문, 즉 어떻게 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혁신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정부 혁신은 더 이상 정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의 여정입니다. 정부는 더 유연하고 더 스마트하게 더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혁신의 주체이자 플랫폼이 되어 국민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함께 해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그러한 여정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 황명석 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우리가 때 맞춰서 정부 혁신의 또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고민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이제 행정안전부가 같이 미래전략 정부 혁신과 관련해서 우리 미래전략 포럼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권혁주 원장님과 또 우리 행정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현 정부의 정부 혁신의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들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 집단 지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 속에서 하갈 것인가. 결국 이제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혁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디지털 분야라든지 또 이런 혁신들을 해왔지만은 결국은 그런 혁신이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것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하고 있는 어떤 미래 방향에 맞는 정부 혁신 그리고 열린 정부 그리고 우리가 외국 사회도 지금 같이 보게 될 텐데 전 세계가 어떻게 이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인가, 이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정부가 특히 또 우리 공직자들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생각되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정부 혁신을 총괄하고는 있지만은 저 또한 이제 이렇게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함께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좀 많은 토론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요. 하여튼 이 정부혁신을 함께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행정연구원 우아린 박사님께서 미래지향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이러한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부 혁신을 추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혁신을 해왔는가를 먼저 좀 되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출발점인 것 같아서 최근 3년 동안의 정부 혁신 종합계획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년 동안의 이 종합계획을 살펴보니까 키워드를 좀 도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서비스라든지 문제 해결, 그리고 애자일한 접근, 그다음에 참여, 협력, 소통, 그다음에 선제적 미래 대비, 그다음에 디지털, AI, 데이터 활용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키워드의 방향성은 있으나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그다음에 수단이 빠져 있다는 것. 그래서 그야말로 방향과 실천의 방법의 연계를 찾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정부 혁신을 위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질문점으로부터 이 연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보았을 때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음에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초개인화 정부입니다. 이 초개인화 정부는 정책 서비스의 대상자인 국민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또 일방향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수요라든지 욕구에 맞추어서 아주 밀접화된 아주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또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한다면 바로 실험하는 정부와 대화하는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실험하는 정부는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전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실험을 한다든지 혹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소지역 내에서 빠르게 여러 번의 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가장 혁신을 이끄는 데 적합한 방법인가를 이끌어내는 그런 그야말로 실험을 하는 그런 정부를 뜻합니다. 또한 이 초개인화된 정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이제 대화하는 정부로 방향성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추구점에는 바로 기존의 정부가 일방향적으로 알림을 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대화의 장에서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플랫폼에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는지를 함께 청취를 하고 이해하고 대화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 문제를 진단하고 그다음에 도출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함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디자인적 사고가 필요한데요. 이 디자인적 사고라 함은 어떠한 마지막에 생산물을 미리 상정해 놓고 이러한 정책 효과성을 무조건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정부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함께 대화하면서 그리고 실험을 하면서 그 방법론을 찾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함께 설계해가는 그러한 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행안부 차관께서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이 취임사들을 저희가 또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저희가 또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바로 유연한 그런 실용 정부라는 것입니다. 이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구현을 하거나 혹은 구성원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행정에서는 전통적인 관료제 운영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인구 감소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AI 대전환과 같은 그런 정책 난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실험을 하는 그런 양손잡이 정부가 되어야 함을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양손잡이 정부 가운데서도 이제 혁신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초개인화 정부, 실험하는 정부, 그리고 대화하는 정부가 되어서 바람직한 그런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연구에서 해외 사례를 먼저 좀 살펴보고 해외 사례에서 어떠한 공통점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싱가포르 사례에선 두 가지 사례를 저희가 좀 발굴을 했는데요. 이제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라이프 SG라고 하는 앱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각 부처마다 각종 앱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시민의 이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 예를 들면 출생이라든지 뭐 첫 아이가 학교를 간다든지 혹은 결혼을 한다든지 또 사망을 한다든지 이러한 각 순간순간에 필요한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선제적으로 진단을 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앱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이 싱패스라고 하는 디지털 신원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이 생활 주기에 맞춰서 생애 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 라이프 SG라는 그 앱에서 신용카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라이프 SG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라고 본다면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부처 간의 협업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실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추진 체계라고 한다면 이 싱가포르 총리실 산하에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 부처가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즉 국민의 개개인의 삶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이 아무래도 교육, 의료, 보건이라든지 각종 서비스들을 각 부처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처들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에 있는 스마트 네이션 디지털 정부청에서 협업을 먼저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협업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제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플랫폼들을 연계하는 그야말로 플랫폼들의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에이펙스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라이프 SG가 이제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처 간의 협업,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협업, 이 두 가지 협업이 있었는데요. 그 근반에는 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싱가포르 공공부분 거버넌스 법이라고 하는 법상에서 부처 간의 데이터 공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부처에서 개발했던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앱에서 활용이 되는 그런 데이터들의 표준과 형식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단일의 이런 데이터 형식을 통해서 빠르게 기술 간의 연계가 가능했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공무원들도 당연히 기존에는 종이로 이제 문서를 처리를 했었는데 좀 더 빠르게 디지털화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업무의 효율성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싱가포르에서 또 성공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디지털 트윈과 AI 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싱가포르라고 하는 실험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이 버추얼 싱가포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그야말로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러한 지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건물의 정보를 바로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난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추얼 싱가포르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서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 민간 협력 기반의 그런 플랫폼 형식의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아까 있었던 그런 기술청뿐만 아니라 국토청 그리고 또 국가연구재단이 먼저 기반을 통해서 제도와 그다음에 지원을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대학들이 함께 참여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신기술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를 함으로써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야말로 직접적인 실험 설계를 할 수 없는 그리고 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환경에서 실험을 통해서 비용을 아끼고 그와 동시에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개발을 하는 그러한 실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한 방향을 먼저 설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부문에서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갖고 있는
전문성에 비해서 비교적 이제 약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갖고 있는 최신의 그런 기술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자가 생태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생태계를 조성을 한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초개인화된 서비스 그리고 실험하는 정부가 된 사례로서 싱가포르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핀란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핀란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북유럽의 작은 국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제 유럽 내에서는 AI라든지 디지털 기술을 가장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국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던 그 까닭에는 이미 핀란드는 90년대서부터 미래를 예견하는 정부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국회 산하에 미래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미리 예측하는 서비스 그리고 예견하는 정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실 안에 이제 미래 예측 추진 체계를 아예 마련을 해 놓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회색으로 이 타원형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 이 총리실 아래 정부 예측 그룹 그리고 국가 예측 네트워크를 아예 마련을 해 놓고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의 시민단체 그리고 민간 스타트업이라든지 최신의 테크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다 같이 이 네트워크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그런 마련을 해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핀란드 정부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처든지 이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을 해보고 시나리오에 기반을 해서 정책 효과성을 예측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최신 사례 중에 하나는 바로 이민청에서 이제 핀란드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패턴이라든지 어느 시기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은 그런 이민 신청이 있을지를 미리 예측을 해본 것입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이제 이민자들이 신청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에 많은 이민자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이민청에서는 이제 국제 보호라든지 임시 보호, 국제 학생, 노동 이민이라고 하는 4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 보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출신국이 어딘지, 그다음에 어느 국가를 경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핀란드에 도착을 하는지 이러한 하드 데이터를 또 결합을 시켜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2024년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민을 의도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사례를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법까지 제정을 하는 그런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미래를 설계하는 정부의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핀란드의 사례 중에 또 재미있는 사례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핀제니라고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핀제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핀란드의 이제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그러한 50만 명의 유전 정보를 정부가 수집을 해서 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핀란드인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그런 유전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예방할 수 있는 신약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뿐만 아니라 이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무엇인지 보험은 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까지 이 초개인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다소 복잡한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 병원, 그 다음에 글로벌 제약사, 그리고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유전체를 정보를 습득을 하고 이를 분석을 하고 이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또 실험을 하고 실험 결과 창출이 된 또 다른 데이터를 프로파일링을 해서 공유를 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런 체계가 가능하도록 한 데는 이 하반에 있는 것처럼 바이오뱅크법이라든지 건강복지 데이터 2차 사용법 등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그런 법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저희는 접근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대화하는 정부, 실험하는 정부를 동시에 추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그 법적인 근거를 먼저 마련을 해놓고 보건 데이터 관리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참여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 플랫폼 상에서 서로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지를 다양한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계속 개발을 해가는 그런 대화하는 정보의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핀란드 사례인데요. 핀란드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포럼 바이럼 헬싱키라고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바로 이제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공부문, 그러니까 정부 그리고 대학,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애자일적인 프로토타이핑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가 애자일 파일럿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존의 정책을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기 이전에 정책 실험을 하는 단계인데요. 바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이 플랫폼에서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주제를 선정을 하고 이 주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이것을 6개월, 최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실험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있는 실험 방식은 계속해서 채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책 수단을 직접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요. 만약에 좀 이게 맞지 않다, 혹은 효과성이 없다라고 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대체를 하는 빠르게 그리고 유연하게 이렇게 실험 방식을 계속 추진을 하고 피드백을 공유하는 그러한 파일럿 테스팅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헬싱키 지역 내 칼라사마타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공유 경제라든지 음식물 탄소 발자국 감소와 같은 주민의 이제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직접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에 대해서 이 혁신가 클럽을 운영을 해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든지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화와 실험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개발하는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자일 파일럿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존의 정책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교하고 그리고 무조건 한 번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번의 실패와 그 다음에 도전을 통해서 가장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그러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험을 해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혁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의 사례를 보았는데요. 과연 지금 신정부에서는 어떠한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5가지 이제 시사점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항상 합리성에 기반한 사람들이 그리고 합리성을 갖고 있는 정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합리성에 기반을 해서 정책 설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가 복잡해감에 따라서 이런 정책 난제라든지 혹은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한 이 정부 혁신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꿔야 하는데요. 바로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와 실험, 그리고 이 초개인화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디지털 신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 협력적 생태계, 행동과학적 접근을 좀 결합을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 환경에 대해서 정부가 이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디자인적 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디자인적 사고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실험, 그다음 피드백을 통해서 정책을 개선해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학습을 하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그런 애자일한 방법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호 학습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제 솔루션이 이루어지려면 정부가 먼저 이 소통의 장을 만들어 둬야 되는데 기존의 이런 게시라든지 직접적인 그런 대화보다는 플랫폼, AI를 좀 활용한 그런 플랫폼 형식에서 다 같이 모여서 공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부의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하고 협업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전문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국책 연구기관과 함께 이 협업을 통해서 생태계 조성된 생태계 안에서 협업을 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혁신의 이제 그 수단으로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AI 등 디지털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최적화된 개인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디자인해서 제공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서는 정부가 결정자가 아니라 함께 참여자가 되어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를 함께 고민을 하는 그런 참여자적인 그런 시각에서 협업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도출하는 그런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술을 안심하고 참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보안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정부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부를 지금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짧은 주기의 그런 혁신을 반복적으로 계속 실험을 통해서 이제 혁신을 계속 추진을 하고 학습과 피드백 공유를 통해서 협력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혁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이라든지 법제도를 개선을 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한 것을 정부에서는 이제 먼저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주시고 그와 동시에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정부를 통해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행정연구원 김정혜 박사님께서 열린정부 2.0 구현을 위한 통합 전략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행정연구원에서 지금 수행 중인 대전환 시대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 방안 연구라는 기본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데요. 그 열린정부 하면은 2009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열린정부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1년 정도에는 그 OGP라고 하는 열린정부 파트너십이 8개 회원국을 시작으로 그 출범되면서 현재는 75개 회원국을 보유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열린정부는 그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그리고 세계적인 불확실성 및 복잡성 증가 등 그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면서 열린정부의 재등장 또는 열린정부 2.0 전환과 같은 논의가 부각이 되면서 새롭게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환경과 기술 변화에 따른 열린정부의 중요성 확대 부분을 한번 보시면 급격하게 AI 등의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그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알고리즘 편향성이라든지 개인정보 취약성과 같은 부분에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정부는 이에 따라서 새로운 투명성, 기존의 열린정부와 다른 그 새로운 그 투명성 이슈라든지 책무성 이슈가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디지털 기술의 그 확대에 따라서 시민 참여의 요구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한 요구라든지 또 디지털 기술 이청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시민 참여의 그런 요구가 폭증을 하고 있고요. 또 공급망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되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내적으로 열린 정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국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타개하자라는 요구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열린 정부라는 브랜드명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있지는 않았지만 그 정부 혁신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이슈들을 보면 그 열린 정부에서 추구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오랫동안 우리가 이미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통합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뭐 부처별로 산재해가지고 그 따로따로 이루어져 왔었죠. 그런 과정에서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OGP 그 열린정부 파트너십에 초기부터 가입을 했었고 2017년에서부터 24년까지는 운영위원국으로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속적으로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열린정부 선도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그 니즈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저희 연구에서 대국민 인식 조사를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소개해 드릴 거는 그 열린 정부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열린 정부라는 그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나라는 물음을 물었을 때 알고 있다라고 답을 하신 분이 1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00명 중에서. 그리고 들어본 적 있다가 53%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그 열린 정부라는 그 브랜드는 사실은 그 대국민 조사에서 보면은 국민에게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그리고 모르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열린 정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이라든지 데이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열린 정부에 대한 그 정책과 연구를 좀 진행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열린 정부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제 정의라는 거를 좀 보면요. 오바마 그 대통령의 의제 발표 이후에 많은 정부의 확산이 됐지만 그 이론적으로나 그다음에 또 그 국제적인 합의 수준에서나 어떤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없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2009년 오바마 의제 발표 이후에 그 초기에는 열린 정부라는 자체의 정의보다는 열린 정부 데이터의 개념이 강조됐고요. 그 데이터 공개나 투명성 측면에서 많은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열린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강력한 민주적인 정부와 또 보다 나은 그 국민의 그 삶의 질을 제고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앞으로는 그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라는 그런 열린 정부 데이터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열린 정부의 그 진정한 정의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그 고민과 또 적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OECD 같은 경우에는 그 4대 핵심 요소라고 해서 열린 정부의 요소를 4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투명성, 청렴성, 그리고 책무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 4가지가 열린 정부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열린 정부 1.0 시대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좀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 데이터 공개 및 정보 접근법을 국가별로 마련하는 데 굉장히 집중이 됐었고 또 열린 정부라는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전담 기관을 설치하는 것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또 이거를 좀 이렇게 실현해 줄 수 있는 전자정부 등 그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그런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열린 정부 2.0이 들어서면서는 열린 정부의 어떤 수단들이 그 사회 문제의 해결 그런 그를 위한 것으로 좀 활용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OECD에서 말하는 열린 정부 2.0의 개념은 정부나 또는 국가 운영의
그 커다란 우산 개념으로서 좀 정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린 정부 2.0 시대의 그 또 하나의 특징은 디지털 열린 정부가 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업을 해서 보다 나은 그런 그 사회 문제 해결 대안을 찾는 그런 도구로서 디지털 기술이 열린 정부와 통합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이와 관련해서 열린 정부 2.0 시대에는 시민 참여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섹터별로 열린 정부의 어떤 도구나 수단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이행을 위해서 그 범정부 차원의 열린 정부 전략을 수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에서 2017년에 열린 정부 권고 조항 10개를 제안을 했었는데 이 2017년 열린 정부 권고 조항을 기점으로 조금 변화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정부의 권고 조항의 내용을 보면 그 열린 정부 전략 및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한 법적 규제적 프레임워크를 정비해야 되고 또 이런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자원이나 책임을 할당하고 또 여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가의 그런 그 열린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며 그 다음에 공공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나 정보 접근성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또 디지털 혁신 활용이라는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열린 정부의 그런 여러 이니셔티브와 전략의 성과를 제고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권고 조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10번은 그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그리고 지방 정부까지 이런 열린 정부의 운영 원리와 수단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열린 정부에서 열린 국가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권고 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교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현황과 시사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열린 정부 관련해서 통합적인 전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 OGP에서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그 열린 정부와 관련된 수단들, 예를 들면 공공 데이터 기본 계획이라든지 또 뭐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현 전략이라든지 이런 수단별 그 전략들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적 규제적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를 보면 그 개별적인 수단에 대한 그 법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정부 그 자체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그 프레임워크는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 혁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혁신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그 정부 혁신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정부 혁신과 이런 열린 정부의 것들이 조금 결합이 돼서 좀 기본법 같은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책임과 자원 할당 같은 경우에는 열린 정부 관련 업무는 그 행안부 혁신기획과에서 3분이 좀 담당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국제 업무에 그 몰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범국가적 차원의 열린 정부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정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도 열린정부위원회가 한국의 MSF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사실 조금 참여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평가는 그 OGP 수준에서 뭐 자체 평가 보고서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열린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은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OECD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그 국가별 비교를 위한 평가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좀 이 열린 정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라든지 평가 체계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공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SNS가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대화하는 정부에서 그 사례로 나왔던 핀란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화하는 정부와 같은 그 쌍방향 소통의 그 피드백을 반영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외 사례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보 접근성 강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OECD나 이런 데서 높은 그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한국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정보 공개의 예외 규정을 굉장히 남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느끼는 효능감은 조금 미흡하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도 OGP 우리 국가행동계획 수립할 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이 우리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참여의 채널은 굉장히 다양화됐지만 참여에 대한 시민의 효능감은 조금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용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부분들도 굉장히 이해관계자 참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 활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나아가자고 한다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를 활용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편향 그 플랫폼이나 그 프로그램 설계 때 그 AI 편향성에 대한 문제를 좀 바로 잡는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국가로의 발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중앙 정부 수준에서 열린 정부가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지방 정부로의 확산이 일부분 진행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전문가들과 집담회를 열어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그 사법부의 그 열린 정부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권고 조항의 가장 1번이 열린 정부 통합 전략입니다. 이래서 통합 전략을 마련해야 어떤 거를 우리가 실행할 것이고 그러면 누가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조정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열린 정부의 그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서는 어떤 통합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 열린 정부와 관련된 유사한 정책들은 많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한 정책이라든지 또 반부패 정책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그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의제들을 하나의 전략으로 좀 통합해서 좀 시너지를 내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런 통합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린 정부 통합 전략의 요인별 대안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 국가별로 그 살펴보면은 살펴봤을 때 이런 그 요인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모아본 상황입니다. 전략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선 결정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다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부만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국한할 것이냐 이렇게 또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전략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보더라도 아까 제가 좀 기본법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린 정부 관련한 법률을 만들어서 이거를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시행령 규정 지침 수준에서 해도 괜찮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로
로 법적 프레임워크를 나눠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 전략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국가 단위의 어떤 발전 계획이나 전략 수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혁신에 대한 전략이나 개혁 수준에서 계획을 마련할 것이냐, 어떤 것이 그 열린 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인가라는 것들은 각국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디자인도 저희가 열린 정부의 4대 원칙이었던 투명성, 청렴성, 이해관계자 참여 뭐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국토, 건강, 뭐 교육 이렇게 섹터별로 운영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략 수립을 주체나 방식도 전 정부 차원에서 다 모든 이해관계자 국민이 참여해서 이런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 부처와 이해관계자들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짜서 만들 것인지, 그런 대안들이 나열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안은 뭘까라고 이제 선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밀하고 적용 가능한 그 방안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부터 국민이 이제 실제 이것이 문제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다가가서 매년 단기 실적에 집착을 하는데 혁신이라는 거는 사실 그 단계적으로, 영어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리니어하지 않고 난리니어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함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 알고리즘에 대한 그 투명한 공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같은 검증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으로. 정부에서 혁신을 추구를 할 때 걸림돌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하필 I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3I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interest 이해, 두 번째는 ignorance 무지라고 할까요? 세 번째는 inertia, 그러니까 그 관습적인 것에 이렇게 걸림돌 때문에 하던 것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실패와 관련해서는 이 interest, 그러니까 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이 강론으로도 가면 나는 반대한다. 근데 그 속내를 이렇게 자꾸 까보면은 본인의 이해관계하고 이렇게 상충이 되는 경우에는 혁신 드라이브에 이제 반대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혁신을 도모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그노런스 같은 것도 전반적인 우리 어떤 그 디지털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컨텐츠로 채워져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그게 뭐지? 그러고 이제 도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데 대한 어떤 저항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을 해야 그야말로 열린 정부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